안녕하세요. 차교수와 물리산책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영화 해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곁들여서 인터스텔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10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터스텔라를 좀 보겠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유명한 게 역시 감독이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유명하고 영화도 대작들, 어려운 영화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 인터스텔라는 벌써 상영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2014년 12월 15일인가 그때 상영이 됐는데 상영되자마자 50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또 세계가 한번 놀랐죠. 특히 놀란 감독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객은 과학에 굉장히 죄가 깊다라고 이제 감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오펜하이머, 재작년이죠. 오펜하이머가 크게 성공해서 상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는 영국 왕실에서 이 기사자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이렇게 불리죠. 근데 인터스텔라에서는 감동 못지않게 또 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학 자문이었습니다. 과학 자문, 킵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킵손은 과학 자문에 이제 그 섭외를 받고 나서 그냥 간단히 자문만 해준 것이 아니라 거의 제작진과 한 몸이 되어서 이 영화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팀과 배우들을 대상으로 영화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반 상대성 이론과 관계된 그런 현상들을 이제 제작팀은 물론 배우들한테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하죠. 특히 이 인터스텔라의 대본을 쓸 때 대본 한 줄 한 줄 이걸 갖다가 일일이 이게 과연 일반 상대성 이론에 비추어서 가능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킵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킵손은 정말 이제 세계적인 석학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과 천체 물리학에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타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칼텍,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죠. 거기를 졸업을 하고 바로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5년에 박사를 했으니까 25살에 박사를 한 거죠. 그리고 27살에 칼텍의 최연소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은퇴할 때까지 칼텍에 재임하면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이 책으로 이제 처음에 접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교과서. 그때는 이 교과서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였고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래비테이션이라는 그 교과서를 자신의 지도 교수인 그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 휠러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저술을 했죠. 그리고 1980년대 중력파 검출을 하는 장치인 라이고 프로젝트를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고 프로젝트에서 정말 중력파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게 2015년이죠. 그래서 2년 뒤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인터스텔라하고 관계돼서 여기에 인터스텔라가 상영되고 바로 그 다음에 The Science of Interstellar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이용이 된 과학이 무엇인가 하는 걸 설명하는 그런 책이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킵슨은 바로 그 책에서 자기가 인터스텔라 작업에 합류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cience fiction stories fired my imagination when I was a boy. 내가 어릴 때 사이언스 픽션 스토리를 보면서 공상 과학 소설을 보면서 내 그 이미지네이션, 호기심을 이제 불태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at imagination led me into science. 바로 그런 그 호기심, 이것이 나를 과학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 내가 물리학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I hope Interstellar will do the same for young people today. 이 인터스텔라를 만들면 이걸 보고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그랬던 것처럼 과학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그런 뜻에서 여기에 합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스텔라에 합류하면서 요구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화의 과학 설정이 물리 법칙을 위반하지 않을 것. 처음에 이 제작진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과거로 가가지고 이제 뭐 지구를 구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물리에서는 타임머신 같은 거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이 인터스텔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실제 현상에 적용해서 결과를 구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중력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중력 이론이란 어떤 현상에 대한 이론이냐면 자유낙하 운동을 다루는 이론을 중력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자유낙하 운동은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다가 가만히 놓은 정지 상태에서부터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자유낙하 운동,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유낙하 운동, free fall motion이죠. 이건 그런 운동이 아니라 자유낙하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만유 인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줄을 끊죠. 떨어지면 자유낙하. 그리고 우리가 공을 던졌을 때 하늘에 올라갈 때도 역시 자유낙하입니다. 근데 자유낙하가 아닌 경우는 어떠냐면 중력이 아닌 힘도 받을 때, 공기 중에다가 던졌을 때는 중력 말고 또 뭘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공기 저항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건 자유낙하가 아닙니다. 근데 낙하산 없이 그냥 내려오면 공기 마찰은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되니까 그냥 떨어지는 운동은 거의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봐도 좋죠. 그뿐 아니라 달의 운동도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모든 별들의 운동은 전부 다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우주에 있는 전체에 있는 것들은 전부 그 거시적인 굉장히 큰 것들은 다른 힘들은 거의 작용하지 않고 중력만 작용하죠. 그래서 이 우주 전체가 움직이는 그 원인이 다 그런 운동이 전부 다 자유낙하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력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의 중력 이론이고 바로 우리가 배우는 뉴턴 역학이 바로 뉴턴의 중력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인데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인 것이죠. 그리고 뉴턴의 중력 이론이나 아인슈타인의 그 중력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그 이론을 정하는 식은 딱 두 개씩밖에 없습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에서는 힘을 어떻게 정하냐, 만유인력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런 만유인력을 받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바로 뉴턴의 운동법칙 F는 ma죠. 그래서 이 F자리에다가 만유인력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중력을 받고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식이면 중력 이론이 전부 다다, 또는 자유낙하 운동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하게 일반 상대성 이론도 딱 식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인슈타인 이퀘이션. 이게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죠. 이 생기기도 좀 어렵게 생겼죠. 아무튼 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무엇에 해당하냐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해당합니다. 이 장방정식은 간단히 뭘 얘기하냐면 질량들이 주위 시공간을 휘어지게 하는 것을 이제 정하는 그런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휘어진 시공간에서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최단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오대식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오대식이 바로 최단 경로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바로 뉴턴의 운동법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에서는 만유인력을 받으면 F는 ma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속도로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주위의 질량이 주위의 시공간을 휘어지게 하면 그 휘어진 시공간에서 최단 경로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론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기도 쉽게 우리가 중학교에서부터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식이죠. 근데 이건 도대체 어떤 식인지도 보기가 힘들죠. 이건 계산하기도 힘듭니다. 계산을 하려도 그냥 손으로 계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컴퓨터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똑같은 현상을 이 두 개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는 두 중력 이론의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뉴턴의 아주 사용하기가 간단한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이걸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뉴턴의 중력 이론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질량이 점점 커질 때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질량이 제일 큰 게 어디냐면 태양인데 태양이 우리 태양계의 질량의 99.99%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태양 주위에 가면 질량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질량이 큰 데입니다. 근데 여기서 벌써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과 이제 뉴턴의 중력 이론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상한 식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다음에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고 하는 걸 어디서 확인했냐면 바로 태양 주위를 지나가는 빛의 경로, 별빛이 태양 옆에 있는 별빛이 보이는 그 위치가 태양이 있을 때 낮에 볼 때하고 밤에 볼 때하고 그 별의 위치가 다르다고 하는 걸 관찰로 1919년인가 그때 관찰로 밝혀냈습니다. 그게 에드먼 경인가 하는 사람이 그랬는데, 그래서 일반 상대성이 이건 옳다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알았죠. 굉장한 이제 그 관심을 가졌었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는 두 중력 이론의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태양만 가더라도 조금 그러니까 눈곱만큼 달라지는 거 굉장히 조금 달라지는데 이제 블랙홀이라든가 또는 굉장히 질량이 큰 그런 데 가면 완전히 달라지고 크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질량이 큰 곳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더 기가 막힌 게 바로 뭐냐면 뉴턴의 만유인력이라는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사실 어떻게 나왔냐면 케플러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케플러가 그 태양 주위에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돈다고 그랬는데 이 타원 궤도를 돌려면 어떤 힘을 받아야 되느냐? 그때 이제 만유인력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만유인력은 무엇을 만유인력이라고 하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 이게 만유인력인데 이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라고 하는 게 왜 나왔냐면 타원 궤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질량과 질량 사이는 실제로는 힘작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유인력이란 도대체 없는데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도 중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력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력파라는 말을 쓰고 왜 그러느냐? 뉴턴의 중력 이론은 중학생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전문가도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개념을 설명하는데도 뉴턴 역학의 용어들을 그대로 갖다 사용한다. 사실은 중력이란 없는데 그런데 휘어진 시공간에서 이제 최단 거리를 가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이걸 중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휘어진 시공간을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큰 데에서는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태양 주위에서 빛이 이렇게 휘어진다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유명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시간지연, 그래서 이 질량이 큰 데로 가면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그리고 중력 렌즈, 우주 팽창, 블랙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전부 다 실험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2015년까지 이 중력파가 진짜로 중력파가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실험으로 측정해내는 걸 하지 못했죠. 근데 이걸 처음으로 측정한 사람이 바로 킵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킵손의 그룹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중력파가 측정이 됨으로써 일반 상대성 이론의 마지막 그 퍼즐 이게 이제 맞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력파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력파니까 우리가 뭐 파동과 같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파동이라고 다 똑같은 파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있는 파동하고 또 다른 전혀 다른 것을 같이 파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크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파동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파동이 바로 역학적 파동이 되겠습니다. 역학적 파동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줄을 흔들면 줄에 파동이 생기죠. 또 이 소리도 이제 역학적 파동인데, 여기서 지금 떱니다. 내 성대가 떨면 이 옆에 있는 공기를 떨게 만들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질을 진동을 시키면 그 진동하는 모습이 매질을 따라 전달돼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역학적 파동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파동에서는 매질이 없으면 파동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 파동이 전자기파인데, 이 전자기파도 처음에 알려질 때는 이것도 역학적 파동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역학적 파동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간섭 현상을 보이는데, 이제 처음에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입자 아니면 파동이다. 입자라고 하는 건 돌멩이 같은 거, 파동이라고 하는 건 줄에 생기는 거라든가 물결파라든가 이런 거, 이거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자연현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고, 둘이 동시에 된다든가 두 개가 아닌 다른 현상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둘 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간섭을 보이는 것은 파동뿐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잘 알려져 있어서, 이 전자기파도 빛을 포함한 게 전자기파입니다. 이 전자기파도 간섭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역학적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매질을 찾아서 열심히 찾았죠. 근데 나중에 알려지기를 전자기파는 역학적 파동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 매질을 흔들어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석을 흔들면 생깁니다. 자석을 흔들면.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송신 안테나에서 이 전자기파가 나오죠. 거기서 뭐 텔레비전파도 나오고 라디오파도 나오죠.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송신 안테나에서 전자가 막 뺑뺑 돕니다. 전자가 1초에 1000번 돌면 주파수가 1000만짜리 이제 전자기파가 나가는 거죠. 이게 흔들어주면 이제 자석을 들고 흔든다든가 이렇게 흔들어주면 전자기파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매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전자기파의 매질도 얘기하죠. 빛이 서로 다른 매질에서 이렇게 굴절하죠. 그건 뭐냐면 역학적 파동에서의 매질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전자기파가 지나가는 데 있는 물질, 그게 바로 이제 전자기파의 매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중력파인데, 중력파는 또 이 두 개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중력파는 질량을 흔들면 생깁니다. 질량의 역할이 주위의 시공간의 공률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흔들어주면 시공간의 공률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모습이 전달돼 나가는 현상, 그게 바로 이제 중력파입니다. 근데 웬만한 질량을 흔들어 가지고는 그때 생기는 중력파가 너무 약해서 측정할 수가 없고, 이제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중력파가 되려면 슈퍼노바가 터진다든가 또는 블랙홀이 두 개가 합쳐진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홀 두 개가 합쳐지려고 이러고 있으면 여기에 중력파가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이런 중력파가 오더라도 그때 바뀌는 시공간의 정도가 너무 작아서 그걸 측정하는 데는 정말 정밀한 측정기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정밀한 특히 길이의 정밀한 차이를 측정하는 기기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만들어졌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마이클슨 간섭계라고 부릅니다. 마이클슨 반습계는 여기다가 반투명 거울에 빛을 이렇게 보내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돼 가지고 저쪽에 있는 거울에 맞아서 다시 합쳐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빛이 오면 똑같은 빛인데 그걸 간섭성 빛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 위상이 조금만 차이가 나면 그때 간섭 무늬가 생기죠. 위상의 차이가 눈곱만큼 나더라도, 정말 작게 나더라도 간섭 무늬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 차이를 측정하는데 마이클슨 간섭계가 크게 이용이 됐습니다. 이 마이클슨 간섭계가 20세기 초가 되면서 특성대성 나오는데 크게 역할을 했죠.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기파가 역학적인 파동인 줄 알고 매질에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이렇게 에테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전자기파의 매질, 즉 빛의 매질을 찾는 실험을 했죠. 근데 전혀 찾을 수 없는 게, 이게 그 빛의 매질이 거의 검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검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검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정밀하다고 생각한 게 이 마이클슨 간섭계였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에테르를 측정하지 못하고 에테르는 없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광속입니다. 이 마이클슨
간섭계에 지구 공전 운동과 같은 방향으로 빛을 보내고 거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때 지구 공전에서 공전 운동을 한다면 그럼 빛의 속도가 그 수직인 양쪽의 속도가 달라질 그걸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그게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았죠. 바로 이 마이클슨 간섭계를 중력파 측정하는데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준비한 것이 바로 라이고 중력파 측정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파 진행 방향이 수직인 방향에서 그 중력파 진동면에서 두 수직인 방향의 이제 길이 차이를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 라이고라고 부르는 건 이 라이고가 바로 이것이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The 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 Wave Observatory. 이걸 번역하면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이런 것입니다. 이 라이고 실험 장치는 미국에 두 군데 있습니다. 굉장히 떨어져 있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어디냐면 워싱턴주 헨포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그 마이클슨 간섭계의 두 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섭하는 걸 보고 저 팔이 저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 루이지애나주에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톤에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아주 똑같이 생긴 걸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두 개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 북서쪽 끝에 여기에 이제 헨포드 라이고 오브저버토리를 만들고 이쪽에 이 남동쪽에 요 끝에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거리가 얼마냐면 3030km가 되게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력파가 오면 양쪽 팔의 길이가 눈곱만큼이라도 바뀔 거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눈곱만큼 바뀌는 게 중력파 아니더라도 열심히 바뀝니다. 뭐 온도가 좀 바뀌어도 바뀌고 뭐 바람이 불어도 바뀌고. 그런데 이 중력파가 와서 바뀌는 거하고 구분할 수가 없죠.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진 두 장치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바뀐다면 그건 중력파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 장치를 만든 겁니다. 레이저 간섭계 이제 이렇게 라이고 레이저 간섭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한 파일의 길이가 이렇게 4km고 여기를 전부 다 진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때 중력파가 지나가면 이 양쪽 팔의 길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면 한 팔의 길이가 4km인데 중력파가 지나갈 때 서로 수직인 양팔의 길이 차이는 얼마쯤 날 거로 예상을 하냐면 이 양성자 지름의 1000분의 1, 양성자 지름이 10의 -15승미터입니다. 이거의 1000분의 1이면 10의 -18승미터인데 4km짜리가 10의 -18승미터면 1km는 10의 3승미터죠. 그래서 10의 21승배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팔의 길이에 10의 21승분의 1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그건 그냥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하고 태양하고의 거리, 이게 이제 지구의 공전 반지름입니다. 지구의 공전 반지름이 얼마만큼 변한 거냐면 머리카락 한 올의 지름만큼 변하면 그게 바로 10의 21승분의 1만큼 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조금 변한 걸 측정하는가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걸 진짜 측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동작하고 나서 바로 측정을 했는데 2015년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정한 그 그래비테이션 웨이브의 이름을 GW150914 이렇게 붙였습니다. 날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두 양쪽에서 한 게 이렇게 똑같은데 두 군데 똑같이 일치했는데 시간으로는 약간 차이가 났어요. 얼마 차이 났냐면 0.007초 차이 나는데 이 0.007초가 바로 3030km를 가는데 걸리는 빛의 속도, 그 중력파의 속도도 똑같이 c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하고 갔을 때 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건 13억 광년 떨어진 두 블랙홀이 하나로 합치면서 그때 그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태양 질량의 35배짜리인 블랙홀하고 또 다른 하나는 태양 질량의 30배인 요 M에다가 이렇게 한 거고 태양 질량의 뜻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블랙홀이 태양 질량의 62배짜리가 돼 가지고 태양 질량의 3배만큼의 에너지가 중력파로 방출된 것을 여기서 찾은 거죠.
자, 이때 노벨상 받은 분, 이 연구로 노벨상 받은 분들은 세 분입니다. 라이너 바이스, 이분이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라이고 프로젝트를 이제 착안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 MIT 교수였고, 그다음에 베리 씨하고 그다음에 킵손, 이 두 사람은 이제 칼텍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고 프로젝트는 MIT하고 칼텍의 공동 연구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중력파가 드디어 관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력파로서 완전히 그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인터스텔라 영화가 시작합니다. 이 인터스텔라의 배경은 2067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에는 2067년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2014년에 이 개봉될 때 한 50년 후, 너무 먼 미래도 좀 곤란하니까 한 50년 후에 가까운 장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농작물들이 하나하나 병충해 때문에 그 환경이 나빠지면서 병충해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는데, 그때 이제 공기의 구성 요소들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 병충해가 급속하게 늘어나서 이제 작물이 하나하나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배 가능 식물수가 급격히 감소할 뿐 아니라 황사나 대먼지 폭풍이 굉장히 빈번하게 와가지고 인간이 호흡이 곤란한 그런 공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거의 붕괴해가지고 환경 재앙으로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먹고 살 거, 농업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제 그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던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면을 10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 장면에서 바로 이런 이제 그 지구의 환경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지 폭풍 속의 지구를 보여줍니다. 지구는 심각한 식량 부족하고 모래 폭풍으로 인류 문명이 붕괴 직전에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영화에서 아주 이제 극렬하게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동영상은 보여줄 수가 없고, 요거 스틸 장면을 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먼지가 있는 옥수수죠.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쿠퍼도 이 옥수수 작물의 농부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하도 쌓여가지고 여기서 먼지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쿠퍼는 옛날에는 나사의 조종사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조종사였는데 이제 나사도 폐쇄되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게 나사에 있을 때 이제 우주선을 몰다가 이제 막 추락당하고 이런 걸 이제 꿈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영화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쿠퍼한테는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이 당시에 10살이 조금 넘은 딸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상한 현상을 자꾸 느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 같은 게 갑자기 저절로 깨지고 이제 이런 이상한 중력 현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사를 이제 장면마다 고를 수가 있을 때는 하나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쿠퍼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We used to look up at the sky and wonder at our place in the stars. 옛날에는 하늘 별 보면서 저 별 중에서 우리 위치는 어디쯤일까, 이런 걸 궁금했는데, now we just look down and worry about our place in the dirt. 지금은 아래에서 먼지구덩이를 보면서 우리의 처지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독백을 이렇게 남깁니다. Now we just look down and worry about our place in the dirt.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의 비밀 기시입니다. 머피는 아까도 이상한 중력 현상을 봤다고 했죠. 어느 날 굉장히 큰 먼지 폭풍이 옵니다. 그러면서 나사의 방에서 또 그 먼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먼지가 방에다가 이상한 줄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머피 방에서 이상한 현상에서 쿠퍼가 그걸 하루 종일 보고 나서 생각이 찾아낸 게 있습니다. 두 개의 숫자인데 이 두 개의 숫자가 꼭 위도와 경도를 가르쳐주는 좌표 같아가지고 궁금해서 그거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바닥입니다. 바닥에 이런 줄 모양을 보고서 여기서부터 그 좌표 두 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가지고 쿠퍼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근데 모피 보고는 집에 있어요. 딸의 이름이 모피입니다. 모피 보고는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이제 모피가 몰래 차에 같이 타죠. 그래서 밤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찾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뭐가 나오냐면 나사의 비밀기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나사 옛날 이제 쿠퍼가 나사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 있던 브렌트 교수라는 분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아멜리아라고 하는 브렌트 교수의 딸인데 여기서 이제 쿠퍼한테 어떻게 의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주 행성을 찾아서 가는데 네가 좀 조종을 해줘야지 되겠다. 조종을 해준다는 이제 승낙을 하면 그러면 우리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나사의 플랜이 두 가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실패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플랜, 이건 바로 뭐였냐면 인류 전체를 다른 행성으로 이주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주시키는데 이 로켓 쏴가지고 또 우주 정거장 하나 올리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힘든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력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력 방정식만 뭔가 이제 완성하면은 그런 중력을 거슬려서 바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 블랙홀 내부에 양자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양자역학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블랙홀 내부는 어떤 것이냐면 뭐든지 빛도 들어가서 못 나오는 게 블랙홀이죠. 근데 그 속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아까 얘기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같은 그 중력 방정식입니다. 그걸 이제 완성을 할 것 같으면 그 우주로 나가는 인류 전체를 우주로 이주시키는 그런 동력 장치를 만들 수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 양자 데이터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플랜 B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플랜 B는 뭐냐면 새로운 행성을 찾아가지고 인류가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을 찾아가지고 인류의 씨앗을 거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인류를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뭘 옮기냐면 배알을 이식합니다. 배알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갖고 가면 몇 달에 몇 배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류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종을 보존하는 그런 A와 B 두 개의 플랜을 하는데 이미 이 플랜의 상당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름으로 진행됐냐면 나자로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자로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죠. 한번 죽었는데 예수님이 걸어나와라 해가지고 걸어나온 나자로죠. 이 인물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냐면 모피가 이상한 중력 현상을 봤다고 그랬죠. 그 이상한 중력 현상이 무엇을 알려줬냐면 토성 궤도 부근에서 그 이상한 중력 현상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웜홀이 생겼습니다. 이 웜홀은 다른 은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계에서 우리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것은 어려운데 웜홀을 통해서 다른 은하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능한 인간 거주가 가능한 행성을 탐사하는 그런 계획을 찾아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미 12명 나사로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도 12명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우주비행사 12명을 바로 이 웜홀을 통과시켜서 다른 은하의 12개의 다른 행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기 혼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가능성이 있는 행성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정보를 보내가지고 그 행성에 추가 이제 탐사를 가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어떤 결과였냐면 다른 9명은 전부 다 죽었고 3명한테서 이제 결과가 왔습니다. 그게 밀러라는 사람하고 만이라는 사람하고 에즈먼드라는 이 세 사람이 탐사한 새 행성이 모두 긍정적이다. 인류가 이제 살 수 있는데 긍정적이다. 이런 신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이제 가는 게 쿠퍼에게 주어진 그런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은 바로 이제 여기로 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로 출발하면 이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이 없죠. 그래서 머피는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아버지를 붙잡지만 아버지는 이제 머피한테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이제 떠납니다.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계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시계를 보여주는 건 사실은 나중 장면에서 이게 이제 이용이 되는 그런 복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리법칙도 이제 얘기해 줍니다.
내가 시계를 하나 갖고 네가 시계를 갖고 있는데 내가 돌아올 때면 내 시계는 나는 이제 블랙홀에도 가고 아주 빛의 속도로도 가고 그래서 내 시계는 늦게 가는데 내가 돌아오면은 아마 너하고 나이가 같아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피가 듣다가 아주 깜짝 놀랍니다. 이거 아빠 이거 언제 올지도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떠나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배운 고유 시간이라는 게 배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상대성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시간이 상대적입니다. 서로 서로 움직이는 관찰자도 다르고 그다음에 질량이 다른 곳에서는 시간과는 빠르기가 다릅니다. 그랬을 때 고유시간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계에서 내가 보는 시간을 나의 고유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차고 있는 시간이 내 고유시간이 되죠. 그러면 내가 블랙홀로 가면 지구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내 시계가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그러면 내가 느낄 때도 내가 느리게 하냐? 그렇지 않죠. 나는 항상 정상입니다. 이 고유시계가 가는 건 내가 볼 때는 정상입니다. 나는 정상으로 10년 살다가 왔는데 지구에 와봤더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100년이 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구에 왔다고 해서 내가 100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10살 더 먹은 것인데 지구가 이제 100살이 더 지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떠나기로 하고 쿠퍼 일행은 인디어런스호라는 우주 비행선이 우주 정거장이 지금 지구 궤도에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인저호라고 하는 작은 우주선을 이제 타고서 거기에 가서 도킹을 하려고 그렇게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서 보이는 요게 바로 인디어런스호고 요거 이제 가면서 걸로 가서 도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같이 떠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쿠퍼가 이제 파일럿이고 이 미션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브렌트 교수의 딸 아멜리아는 생물학자고 이 플랜 B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알을 잔뜩 싣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리학자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상대성 이론 전문가로 로밀리아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웜홀에 갈 때라든가 블랙홀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코칭을 해주죠. 그리고 탐사 요원 도일이 이제 이 네 사람이 레인저호를 타고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이제 우주선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인디어런스호라고 그랬죠. 인디어런스호는 여기에 12개의 도킹 포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킹해서 거기서 떴다 했다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이게 메인 탐사선이고 장거리 여행할 때는 이걸 타고 갑니다. 근데 이제 행성에 착륙한다든가 행성에서 떠난다든가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레인저호를 이제 타고 갑니다. 이 소형 탐사선을 타고 가는데 지구에서 이 레인저호를 발사할 때는 다단 로켓에다 실어가지고 발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레인저호에는 또 여기에 이제 랜드호가 있는데 이건 이제 대형 착륙선이고 여기에 장비를 잔뜩 실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금부터 50년 후니까 여기에 동력 장치는 뭐냐면 소형 핵 융합 동력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단 로켓가 아니더라도 제자리에서 휙 뜨고 그 다음에 바로 안고 뭐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실을 수 있는 연료의 한계가 있으니까 지구에서 출발할 때는 그런 연료를 이제 절약하기 위해서 다단계 로켓을 띄워가지고 이제 쫙 발사하는 이제 모습이 이제 인터스텔라 영화에 멋있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웜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장면 웜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웜홀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죠.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인데 이게 질량이 주위의 시공간의 공률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첨자가 이렇게 아래 첨자가 이렇게 있는 거 두 개가 있는 거 이게 텐서입니다. 첨자가 하나 있으면 벡터라고 하는데 여기 우변에 있는 이 텐서 이걸 에너지 운동량 텐서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질량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G 알파벳 이걸 메트릭 텐서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시공간의 공률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질량이 주위의 시공간을 결정하는 그런 미분방 정식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장방 정식이죠.
만약에 에너지 운동량 텐서가 0이라고 한다면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평평한 시공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공률을 갖게 되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나오고,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2015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질량이 시공간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있다가 실제로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하기 전에 이런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의 이상한 구조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슈바르츠 실트입니다. 이 슈바르츠 실트가 블랙홀이 있을 수가 있다. 시공간의 공률이 아주 많이 휘어서 빛도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블랙홀의 존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요놈의 풀이로 구했습니다. 뭐 직접 그걸 실험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풀이를 구했더니 블랙홀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슈바르츠 실트인데 1916년. 그리고 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웜홀을 구했습니다.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이 웜홀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때 붙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1916년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이 웜홀이라는 이름은 아까 그래비테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킵손하고 같이 쓴 킵손의 지도교수 휠러가 웜홀이라는 이런 명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웜홀에 대한 이제 풀이는 이것도 1916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웜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건 마치 지금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이제 태양계가 있는 은하가 있죠.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있는데 그것의 크기는 지름이 한 12만 광년 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25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 데는 뭐 100억 광년, 뭐 50억 광년 이렇게 이제 은하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은하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억 광년 이렇게 떨어진 데 가면은 거기를 이제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가면 내 생전에 거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 돌아오면 지구는 200억 년이 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10만 광년 떨어진데도 갈 수 있습니다. 10만. 근데 갔다 오면 지구는 20만 년이 지나 있는 것이죠. 근데 웜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은하를 마치 비밀 터널을 가는 것처럼 이 지름길 역할을 하는 것이 웜홀인데, 자, 여기도 은하가 있고 여기도 은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면 이렇게 돌아서 가면 이게 100만 광년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서 간다는 게 우주가 이렇게 돌아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있는데, 여기에 질량 구조가 적절하게 되면 요 둘을 잇는 이런 웜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웜홀은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에 의해서, 특히 이제 우리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될까? 이제 킵슨은 인터스텔라에 대한 과학 원리라는 그 책에서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다 T자 붙여주면 그건 진짜다, 트루스다. 그 다음에 EG 그러면 이건 educated guess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충분히 배웠으면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S 붙여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냥 speculation이다. 그게 진짜라든가 증명됐다든가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등급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리학에 진짜로 웜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가? 이건 트루입니다. 진짜 물리에 웜홀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플람의 웜홀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부합하는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 풀어서 나오니까 당연히 부합하겠죠. 근데 인간이 통과 가능한 웜홀의 모습을 미리 알 수 있을까? 지금 인터스텔라의 웜홀을 통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건 이제 상상의 영역이다. 이건 educated guess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론이 뭐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웜홀이 우주에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 특별한 질량 분포, 여기도 또 특별히 음의 질량까지도 가정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데, 이런 특별한 질량 분포가 있을 때 웜홀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게 진짜 우주에 이런 질량 분포가 있는가?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다. 스페큘레이션이다. 그리고 인터스텔라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초고도 문명의 그런 이제 우주인이 이런 웜홀을 이제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줬다, 이런 설정이 나오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것도 스페큘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웜홀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웜홀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토성궤도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 토성궤도까지 이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한 2년 걸리는데, 그때까지 산소하고 소모품을 전략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4명은 어떠냐면 여기에 동면을 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동면을 하면 그러면 숨도 쉬지 않고 산소도 아마 절약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웜홀에 도착을 했습니다. 웜홀에 도착했더니 웜홀이 구멍인 줄 알았는데 구멍이 아니라 구 모양이다, 스피어 모양이다라고 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에 이제 스피어 모양이 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 가까이서. 그래서 요 스피어 모양, 거기에 지금 공이 하나 이렇게 떠 있는데 그 공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은하 저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웜홀을 통과하면서 아멜리아는 거기서 마치 뭔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하고 접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느낀다고 하는 게 이제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웜홀을 통과하자마자 이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아까 3개의 행성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3개의 행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밀러 행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면 5는 밀러 행성에 대한 것인데, 이 3개의 행성을 먼저 좀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러 행성은 어떤 행성이냐면, 바로 건너자마자 굉장히 큰 태양 질량 약 100억 개 정도가 있는 이제 그 블랙홀이 있는데, 그 블랙홀 주위를 도는 행성들입니다. 이 행성들이 전부 다. 그래서 가르강티아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상상으로 만든 겁니다. 가르강티아가 이제 블랙홀의 이제 이름인데, 그 가르강티아에서 매우 가까운 그런 궤도를 도는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강티아에서 블랙홀에서 굉장히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블랙홀의 중력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 행성은, 두 번째 만 행성은 가르강티아에서는 멀지만 그래도 가르강티아 중력을 어느 정도 받는 그런 행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드먼드 행성은 가르강티아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블랙홀의 중력 영향은 거의 없는데, 그러면 밀러 행성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중력이 굉장히 크니까 시간지연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지연이 굉장히 일어나서 그 행성에서 1시간 있으면 지구에 7년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밀러 행성에서 3시간 있으니까 지구에서 21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표면이 전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얕은 바다로 덮여 있고, 거기에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조성력이라고 하는 타이달 포스라고 하는 이제 힘이 그 블랙홀의 힘이 작용해 가지고 거대한 파도가 이제 생기는데, 그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바람에 그냥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떠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행성은 어떠냐면, 여기는 또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구름도 다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호흡도 불가능해서 전부 우주복을 입고 있어야지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주가 불가능인데, 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거주가 불가능이다라고 하면 자기는 거기서 끝이니까 구조대가 오라고 정보를 거짓말로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지구에 여기 지금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에드먼드 행성은 암석과 지형이 충분한 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 거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 에드먼드 행성이 인간이 이주할 그런 이제 후보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행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인류 이주 희망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성들에서의 중력은 어느 정도냐면, 표면 중력이, 이 밀러 행성은 지구의 1.3배, 만 행성은 0.8배, 에드먼드 행성은 1.0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 바로 옆에 있는데, 표면 중력이 1.3G면 지구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죠?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바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표면 중력,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기준계에서는 무중력 상태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줄이 쭉 끊어지면 그 안에서는 무중력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로켓, 우주선 같은 걸 발사할 것 같으면, 우리 우주로 나갈 것 같으면, 물론 우주 막 올라가면서 가속하는 동안 그때는 어떻습니까? 큰 힘을 받지만 이제 엔진을 다 끄고 항진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엔진 다 끄고 갈 때 그때는 그 안에서 어때요? 이 무중력 상태죠. 그게 바로 자유낙하하는 기준계에서는 무중력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기준계는 무중력인데, 행성의 운동도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거죠. 행성의 운동도 바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래서 행성의 공전 운동도 그 행성 안에서는 다른 그 행성을 공전 운동 시켜주는 그런 중력의 영향은 못 느끼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서 사실은 못 느끼냐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행성의 공전 운동 하려면 블랙홀이, 이걸 뉴턴력학으로 설명한다면 블랙홀이 잡아다녀야 되죠. 블랙홀이 잡아다니는 구심력이 있는데 또 무엇도 있습니까? 원운동을 할 것 같으면 원심력이 작용하죠. 원심력은 이건 관성력이고 이건 가짜입니다라고 하는데, 일반 상대성으로는 만일력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원심력하고 만일력이 두 개 합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힘이 없는 것처럼 무중력 상태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홀 바로 옆에 있는 행성이지만 블랙홀의 중력은 이제 그 활동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고, 이제 무엇만 밀러 행성 자체의 질량에 의한 중력만 이제 중력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옆에 있는 블랙홀의 영향이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성력입니다. 타이달 포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바로 뭐냐면 두 위치가 있으면 두 위치에서 블랙홀에서 잡아다니는 만일력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겠죠. 그래서 블랙홀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길게 찢어진다. 마치 스파게티처럼 찢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타이달 포스입니다. 이 타이달 포스라는 이름이 붙은 건 바로 뭐냐면 그 지구의 밀물과 썰물이 그 달과 태양에 의한 그 중력에 의한 타이달 포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달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 작용하는 달의 인력이 여기에서 인력과 여기에서 인력이 차이가 생기면 바로 이렇게 찢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밀물과 썰물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두 위치 중력 차이가 바로 조성력의 원인이고, 블랙홀 주위에서는 중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그 위치가 조그만 차이가 나더라도 그 중력의 차이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조성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죠. 블랙홀에서 가까운 밀러 행성에서는 이 중력이 크게 달라서 강한 조성력이 있어가지고 밀러 행성은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걸 이제 이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밀러 행성에 이제 그 착륙을 하는데, 이때 로밀리는 이제 그 인디어런스에 남아 있고 쿠퍼, 아멜리아, 도일이 바로 여기에 이제 착륙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게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지금 밀러 행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착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착륙하는 모습이 인터스텔라에서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 여기에 샥 활강을 해가지고 나선형으로 활강을 해서 싹 여기 이렇게 착륙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뭐가 오냐면 저기서 거대한 파도가 옵니다. 처음에는 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주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거기서 떠나는데, 봤더니 밀러는 바로 거기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전부 이제 파산이 난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바로 난파된 게 바로 얼마 전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바로 얼마 전인데 지구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파도로 쿠퍼와 아멜리아는 간신히 탈출합니다. 그리고 도일은 그 파도에서 휩쓸려가지고 이제 목숨을 잃게 돼서 한 사람이 희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 다음에 아주 여기서 이제 그 레인저호의 동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확 탈출하는 모습이 인터스텔라에 굉장히 이제 멋있게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인디어런스호로 돌아왔더니 밀러 행성에서 서너 시간 이렇게 보냈는데, 인디어런스호에 남아있던 그 로밀리죠. 로밀리는 그동안에 여기서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동면을 하려고 그랬는데 걱정이 돼서 동면도 하지 못하고 이제 조금밖에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그 위에 궤도에 있던 인디어런스호의 는 23년이 지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이제 얘기하면서 아멜리아가 두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바로 이제 그 나중에 인터스텔라의 후반부에서 그 지구를 구하는 원동력으로 이 사랑이 이용이 돼서, 그게 바로 이제 같이 이렇게 연관이 복선이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ove is the one thing we are capable of perceiving that transcends dimensions of time and space. 사랑이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건너뛰는 그거를 이제 건너뛰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 하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Maybe we should trust that. 바로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이제 믿어야지 되는데, even if we can't yet understand it. 그걸, 그러니까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믿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아멜리아가 하는데, 이건 사실은 어떤 것과 연관돼서 하냐면, 이제 에즈먼드 행성으로 갈 것인지 만행성으로 갈 것인지 이제 토론이 붙는데, 에즈먼드는 사실은 아멜리아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행성은 바로 옆에 있고, 저 에드먼드 행성은 멀리 있는데, 이 사랑 이야기를 이제 아멜리아가 하면서 이제 사랑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에드먼드 행성으로 가자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쿠퍼가 이건 편견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만행성으로 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멜리아가 이 대사를 얘기하는 모습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Love is the one thing we're capable of perceiving that transcends dimensions of time and space. Maybe we should trust that, even if we can't understand it yet. 자, 그래서 이제 장면 5가 여기서 끝나고 장면 6는 만행성이 되겠습니다. 만행성은 얼음으로 뒤덮였다 그랬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 거주에는 거의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만 박사가 이제 그 거짓말 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인디어런스호를 자기가 탈취해서 가려고 이제 쿠퍼나 이런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쿠퍼를 이제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막 싸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싸우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죽이지 못하고 아멜리아가 와서 이제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의 캠프에 있던 이제 로밀리는 거기서 만의 캠프가 또 폭발해가지고 또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만 박사는 이제 쿠퍼나 아멜리아보다도 먼저 자기의 레인저호를 타고서 그 인디어런스하고 도킹하러 이제 이렇게 갑니다. 도킹을 시도를 하는데 그 인디어런스호에 있던 저 로봇이 그 자동 도킹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만 박사가 도킹을 시도하다가 여기서 이제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가 이제 인디어런스가 크게 타격을 받죠. 자, 이렇게 크게 타격을 받는 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거 에즈먼즈로 갈 연료도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긴급 상황이 오니까 이 블랙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에즈먼즈까지 가자. 이걸 갖다가 스윙 효과라고 하는데, 블랙홀의 궤도, 블랙홀의 주위의 궤도를 갖다가 돌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휙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랜더호나 레인저호 같은 걸 블랙홀에다가 탁 빠뜨리면 그 반작용으로 인디어런스가 이제 그 아멜리아를 에드먼즈 행성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가르강티아에 이제 이런 랜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었는데, 장면 7은 이 가르강티아, 블랙홀 가르강티아죠. 여기에 되겠습니다. 이 블랙홀은 그런데, 1916년에 슈바르츠 실주가 블랙홀을 이제 풀었다고 했죠. 이 풀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슈바르츠 실드 블랙홀이 있고, 그 슈바르츠 실드 블랙홀은 어떤 질량 구조가 이 블랙홀을 만드냐면 조건이 아주 간단한 경우입니다. 회전하지 않는 구대칭인 그런 질량입니다. 전하를 띄지도 않고. 근데 또 다른 블랙홀을 이제 하나 구했어요. 그건 바로 커르라고 하는 사람이 구한 것인데, 이거는 질량이 회전하는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지 않는 건 구대칭인 그런 질량 분포라고 한다면, 회전하는 커르 블랙홀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축대칭인 그런 블랙홀인데, 이 슈바르츠 실드 블랙홀은 1916년에 나왔죠. 커르 블랙홀은 1963년에 나왔습니다. 봤더니 진짜로 존재하는 블랙홀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커르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량이 회전하느냐 회전하지 않느냐,
부대칭이냐 축대칭이냐에 따라서 블랙홀 내부의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슈발츠 실드 블랙홀은 거기에 떨어질 것 같으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커르 블랙홀에서는 떨어지더라도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풀이에서부터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 인터스텔라에서 나오는 가르강티아는 어떤 블랙홀로 가정을 하냐면 질량이 10의 8승계, 그러니까 1억 개죠. 그래서 태양 질량이 1억 개 있는 그런 회전하는 커르 블랙홀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홀이라고 하면 빛도 나오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블랙홀이 옆에 있어도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행대를 이제 하고서 쭉 가다가 블랙홀 근처가 되면 그 비행대의 모습이 약간 틀어지면 그 뭐 블랙홀이 있다는 증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블랙홀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 그건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이 강착 원반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어크리션 디스크인데, 이건 블랙홀 주위로는 그 주위에 있는 이제 블랙홀 주위에 그 질량들이 있으면 그 질량들은 뭐냐면 기체 또는 먼지 또는 뭐 작은 이제 돌멩이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블랙홀로 빨려듭니다. 그래서 블랙홀 주변의 기체, 먼지, 그다음에 별 이런 물질이 중력에 끌려서 이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으로 뱅뱅 돌면서 안쪽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뱅뱅 될 때 굉장히 가속돼 가지고 에너지가 커지면서 뜨겁게 가열돼 가지고 빛을 방출하는데, 이 복사 덕분에 블랙홀 주변이 찬란하게 보이는데, 이 블랙홀 주변을 위나 아래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위나 아래에서 보면 이게 이 원반 모양으로 됩니다. 우리 모든 게 이렇게 그 접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갤럭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갤럭시 전체가 거의 접시 모양이다. 그래서 그 지름은 12만 광년이라고 한다면 두께는 3만 광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접시 모양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블랙홀 주위에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 접시 모양을 옆에서 보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접시가 저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쪽 끝에 있는 것이 빛이 이렇게 오면서 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휘어지냐면 바로 중력 렌즈 때문에 휘어집니다. 질량 근처에서 빛도 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아래로 내려가지고 바로 이런 옆에서 본 모습은 이런 멋있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요새는 블랙홀을 그릴 때 바로 이런 모양으로 그리죠. 그래서 우리 인터스텔라에서도 블랙홀을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강티아에 도달해가지고 쿠퍼와 아멜리아는 이 가르강티아의 중력을 이용해서 에드먼드 행성까지 항해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이제 쿠퍼는 그 아멜리아한테 얘기하지 않는 비밀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의 가르강티아 옆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인디오런스호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가르강티아호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디오런스호가 이제 빠져나가게 하는데, 그때 쿠퍼가 탄 레인저 2호가 블랙홀로 낙하하는 반작용으로 떨어져가지고 아멜리아는 계속 항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까지 아멜리아한테는 얘기해주지 않고 여기서 촥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쿠퍼가 뭐라고 하냐면 뉴턴 third law, you got to leave something behind. 이게 바로 그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뭔가 얻으려면 뒤에 뭔가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저 2호를 타고서 이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 가르강티아 내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성력이 작용하니까 레인저 2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점점 부서지기 시작하고, 이게 부서지기 직전에 이제 그 신호가 나옵니다. 이것 빨리 탈출하라. 그러니까 이제 탈출하는데, 이제 사실은 폭발하기 직전에 이제 쿠퍼가 여기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블랙홀 내부에서 탈출하면 이제 그 살기가 힘들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 덕분이냐면 테서렉트 덕분이다라고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테서렉트가 뭔지 뭔지 보겠습니다. 이 테서렉트는 기하적인 형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부터 보면 이 테서렉트는 이제 우리 차원마다 있는 형태인데, 가장 간단한 0차원에서 가장 간단한 도형이 뭐냐면 점입니다.
그리고 1차원을 만들 때는 점을 이동하면 1차원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동합니다. 그래서 점을 L만큼 이동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양쪽 끝에는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이죠. 그래서 점을 이동하면 생기는 궤적이 선이고, 이게 바로 1차원에서 가장 간단한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이동하면 그 궤적은 2차원이 되는데, 그때 선 방향으로 이동하면 그 1차원 그대로 있죠. 이 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하면 그 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 궤적이 이렇게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원래 있던 두 개의 선이 있고 쭉 나오면서 여기 두 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끝에는 네 개의 선. 그래서 2차원의 스퀘어. 이 결과가 스퀘어인데, 스퀘어의 끝에는 네 개의 라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퀘어도 또 잡아 끌면 뭐가 생깁니까? 큐브가 생깁니다. 입체가 생기죠. 근데 요걸 갖다가 이 면이 있는 방향으로 끌면 안 생기죠. 이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야지 생기는 거죠. 이게 끌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이제 큐브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 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끌리는데 옆면이 뭐가 됩니까? 네 개가 되죠. 그래서 끝에는 전부 다 6개의 스퀘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차원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4차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끌면 되죠. 끄는데 그냥 3차원에 여기서처럼 여기는 2차원에 평행하게 끌면 3차원이 안 생기고 여기에 수직하게 끌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3차원에 평행하게 끌면 4차원이 안 생깁니다. 거기에 수직하게 끌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로 끌더라도 어떻습니까? 전부 평행하게 끄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4차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상상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 가지 상상하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이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다 한번 끌어보는 게 있죠. 요 모든 방향 이렇게 다 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모든 방향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방향을 끌면은 요 끝에는 요 큐브가 몇 개 있겠습니까? 큐브가 여기서 포인트가 1차원에서는 포인트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2차원에서는 라인이 4개 있고, 3차원에서는 스퀘어가 6개 있고, 그러면 4차원에는 큐브가 몇 개 있겠습니까? 여기서 금방 구할 수가 있죠. 맨 가운데 하나 있고, 저 옆에 이게 전부에서 몇 개입니까? 6개죠. 양쪽 육면체니까 6개가 새로 생겼는데, 그럼 7개밖에 없는데 사실은 또 뭐도 있습니까? 가장 큰 큐브도 하나 있죠. 그 전체. 그래서 만약에 4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이런 모양으로 보이지 않고, 이런 그 속이 있고 바깥이 있는 모양으로 보이지 않고, 마치 이런 큐브들이 전부 겉에 표현이 되는, 다시 말하면 안쪽에 있는 큐브하고 바깥쪽에 있는 큰 큐브도 전부 겉을 형성하는 그런 큐브로 만들어지는 그 도형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서렉트라고 부르는데, 이 테서렉트를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는 이거는 5차원의 존재들이 그 인간으로 하여금 4차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 걸 이렇게 테서렉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직으로 할 것 같으면 이제 부피가 이제 늘어납니다. 요거 1차원에서는 길이를 부피라고 하고, 2차원에서는 넓이를 부피라고 한다면, 여기에 수직으로 L만큼 늘려주면 부피는 L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테서렉트의 부피도 L의 4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 테서렉트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디멘셔널 큐브다, 또는 하이퍼 큐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입체다. 그 고차원, 3차원을 초과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가장 간단한 도형. 근데 4차원의 도형을 테서렉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인터스텔라에서는 테서렉트를 이제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냐면, 미래의 고도로 진화한 인류가 테서렉트를 설치해 가지고 가르강티아에서 떨어진 쿠퍼를 구한다, 이런 설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머피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영화에서 이제 암시가 되는데, 어떻게 소통할 수가 있냐면, 우리 어떻습니까? 인간, 우리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인간은 3차원은 한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죠. 근데 상대성 이론에서 알려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만, 그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1차원 선에서 기차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은 밖에 이제 모양이 그런 여러 가지 경치가 보이는데, 그 경치가 금방 지나가죠.
지금 우리도 시간축으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금방 지나가면 아리안이 기억으로만 남아있죠. 그리고 앞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 4차원 그런 존재가 볼 것 같으면 시간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테서렉트다라고 이제 설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고차원 문명에서 만든 이 테서렉트 안에서는 시간이 마치 공간처럼 펼쳐져 가지고 과거의 특정한 순간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인터스텔라의 메인 테마가 메인 그게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킵슨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판단한다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르강티아의 사건 지평을 지금 쿠퍼가 통과했습니다. 그 통과한 거, 그건 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커르 블랙홀에서 다 이거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쿠퍼가 테서렉트에서 구조된 거, 이거는 그야말로 스페큘레이션이죠.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론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영화에서 볼 것 같으면 테서렉트의 모양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테서렉트가 그런 모양으로 구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상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테서렉트를 통해서 이제 쿠퍼가 이제 머피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면 양자 데이터를 전하는 거죠. 자, 그것도 스페큘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저 2호 폭발 직전에 이제 쿠퍼가 탈출했는데, 쿠퍼는 죽음 대신에 뜻밖에도 이렇게 테서렉트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테서렉트 모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된 대로 이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봤더니 테서렉트 중에서도 어디에 인도가 되어 있냐면 모피의 방에 인도가 됐습니다. 모피의 방을 여러 시간대에서 어릴 때 모피, 그다음에 뭐 더 컸을 때 모피, 이런 여러 시간대를 자유자재로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그런 테서렉트로 이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가르강티아로 쿠퍼만 떨어진 게 아니라 랜더호도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반작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랜더호에는 로봇 타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봇 타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로봇 타스도 거기서 이제 같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봇 타스가 거기서 양자 데이터를 이제 확보했다고 연락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 데이터를 이제 그 모피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이 모피한테 어떻게 전해줄 것이냐, 그 전해주는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다. 타스가 물어봅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전해주냐 그랬더니 love, 타스, love. 타스, love야. It's just like Brand said. 여기서 브랜드는 아멜리아죠. 이건 바로 아멜리아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My connection is morph. 나하고 모피 사이의 그 연결. 그걸 it's quantifiable. 그건 계량화시킬 수가 있고 it's the ke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Love. It's just like Brand said. My connection with Murph. It is quantifiable. It's the key. 네. 그래서 쿠퍼는 이 양자 데이터를 시계의 초침에 담아서 머피에게 전달할 그럴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서 테서렉트에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머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시계도 보는데 그 처음에 시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머피가 그 시계를 확 던졌지만 이 아버지 시계 이걸 여기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초침을 이제 중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모양을 해가지고 그 양자 데이터를 이제 몰스 부호로 이제 바꿔서 거기서 몰스 부호가 되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다음 9번째 장면은 바로 모피가 되겠습니다. 어린 모피방에 이제 성인 모피가 옵니다. 어린 모피방에 온 모피하고 어린 모피하고 성인 모피를 지금 테서렉트에서 쿠퍼는 같이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성인 모피가 와서 거기서 옛날에 자기가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기서 막 뭐가 떨어지고 이런 게 그 방에서 유령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아버지였건 하는 걸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테서렉트 저쪽에서 막 팡팡팡 치고 막 하죠. 여기 이제 여기서 그걸 느낀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초침이 움직이는 걸 봅니다. 그 초침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그건 자기 아버지가 신호를 보낸 거다라고 하는 걸 직감하고, 요 신호를 이제 해석할 것 같으면 자기가 그 중력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중력 방정식을 열심히 풉니다. 풀어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모피는 중력 방정식 난제를 해결한 기쁨을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이를 쫙 뿌리면서 유레카 이렇게 부르죠.
유레카는 뭐였습니까? 옛날에 누구 알키메데스가 금관이 있는데 그 속에 은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내라는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목욕을 하다가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걸 보고서 이제 느껴가지고 유레카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t's traditional 유레카. 이렇게 뭔가 발견했을 때는 유레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옛날부터 사람들이 형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It's traditional. 자, 이렇게 해서 머피가 중력 방정식을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지구의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지구의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쿠퍼가 이제 그 조난에서 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적적으로 쿠퍼가 깨어납니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쿠퍼는 이제 어디서 구조가 됐냐면 토성 궤도에서 구조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머피가 푼 중력 방정식에 의해서 토성 궤도에 거대한 우주 정거장을 만들었는데 그거의 이름이 바로 쿠퍼 스테이션입니다. 그 우주 정거장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보는데 여기가 어디냐고 이렇게 이제 밖에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 이상하니까 여기가 어디냐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쿠퍼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쿠퍼가 내 이름을 따서 이 쿠퍼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을 줘줬다니 이제 고맙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는 당신 이름을 딴 게 아니라 당신 딸의 이름을 딴 것이다라고 이제 그 의사가 옆에서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고서 Cooper Station. Currently orbiting Saturn. Cooper Station. 네, 그리고 이제 머피는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머피를 이제 봅니다. Well, the station isn't named after you, sir. It's named after your daughter. 네, 그 살아있는 머피하고 만났는데 쿠퍼는 고령의 머피와 제의하고 오래 기다린 아버지와 마지막 작별을 나눴는데 그때 이제 머피가 이쪽으로 다른 우주정거장에 있다가 이쪽으로 옵니다. 근데 머피도 벌써 이제 100살이 이제 넘었고 그 밑에 자기 이제 그 자손들도 뭐 아들, 손자에 잔뜩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머피가 이제 쿠퍼가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머피는 쿠퍼한테 그 옛날 그것들이 전부 다 아버지 줄 자기는 알았다. 바로 이 시계로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쿠퍼 보고는 여기에 더 있지 말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쿠퍼가 머피 옆에 있겠다고 하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있는 거고 아빠가 내가 죽는 거 볼 필요는 없다고 떠나라고 합니다. 아멜리아를 찾아서 떠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쿠퍼는 다시 이렇게 이제 우주선을 타고서 마치 이제 아멜리아가 있는 대로 떠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인터스텔라의 이제 끝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영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뭔가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뭔가 과학을 좀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4차원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터스텔라 해설을 여기서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